자, 135페이지에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우리 36조 규정을 또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자격정지 처분도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 주의를 할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따라서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의 대상은 될 수는 있는 자지만 그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재량 처분의 성격을 지닌 행정처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근데 이 자격정지 처분은 과거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시절에는.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그런데 법 개정에 의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버금가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해서 등장한 것이 자격정지처분이다. 그래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요 1번부터 7번까지의 위반 사례는 누가 다 또 위반할 수도 있는 사례다.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위반할 수도 있는 사례다. 소장님이 위반할 수도 있는 사례다. 그러면 이 지금 자격정지 사유 7가지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위반 내용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무슨 취소, 무슨 정지 사유고 어떤 행정처분 사유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 이렇게 비교식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번호 왼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보이네요.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가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그 1번 번호 왼쪽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적어 놓고, 그 6월이고 1년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렇습니다. 이중 소속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의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울러 된다라는 뜻이고, 그럼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지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죠. 자격정지 6개월짜리 사유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된다. 이런 걸 표시해 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부터 2, 3, 4, 5, 6 2, 3, 4, 5 네 가지는 왼쪽에다가 업무 정지 처분 사유라고 적어두면 돼요. 그 2, 3, 4, 5 이 네 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뭐다?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3개월짜리 자격 정지 사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5번 번호 왼쪽에다가는 6번하고 7번 번호 왼쪽에다가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적어두면 돼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나 6번의 경우는 형벌의 대상은 아니고 7번의 경우는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라는 사실을 그 표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자 2번 같은 경우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런 글을 딱 읽는 순간 누가 위반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장 등록과 사용 의무에 관한 걸 점검할 때 이 의무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의무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 사유면서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구나, 이렇게 정리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반의 내용을 읽을 때는 누가 위반했느냐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의무의 내용을 공부할 때도 이 의무가 누구의 의무냐를 늘 생각하면서 공부했는 사람이라면 위반 시에도 누가 위반했느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마찬가지 자격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근데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은 아니죠. 취소 처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자격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업무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은 아닌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정지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지처분을 내려야 되느냐는 사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은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이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행정절차법에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조락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상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뒷페이지 3번에 이건 자격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처럼 자격 정지 처분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즉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4번이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독특한 규정이죠. 등록관청은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은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를 의미하겠죠. 자격정지사에 해당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알았다라면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왜냐? 자격정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지 등록관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자격 취소에 관해서도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자격 취소권자도 교부한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자격 취소사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등록관청의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해서만 이런 통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자격 취소의 경우에도 이런 통보 규정을 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둔 것은 현재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시험 출제할 때 이 지금 4번의 두 줄을 자격 정지 사유라는 걸 자격 취소 사유로 바꿔 가지고 X로 물어서는 곤란하다 이 말. 법에 있어야 되는 규정인데 현실적으로 없는 그 규정을 틀린 X 지문으로 낸다는 것은 좀 곤란한 출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정지를 취소로만 고쳐가지고 취소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이렇게 시도에서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냈으니까 X다 이렇게 출제하는 것은 좀 앞으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5번째 자격정지 처분은 업무정지와 마찬가지로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정처분인데 그 정지 기준은 즉 6개월이냐 3개월이냐 1개월이냐는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우리 시행규칙에는 그래서 별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준표를.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 22조 2항에 따르면은 자격정지 처분은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중 감경 규정은 업무정지에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처분할 수도 있고 감경 처분할 수도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최대 6월입니다. 최대 6월. 그래서 원래부터 6개월짜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감경은 가능하더라도 가중하게 되면 6월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정처분인 자격정지처분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법제 10조에서 점검했던 결격사 12가지 중에 하나로도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었죠. 그 정지처분 받으면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정지기간 중에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위반 사례로서 자격 취소 사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소.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에 종사 못하는 기간이면 틀림없는데 자기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다른 개업공인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이 되게 되면 이중 소속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지 기간 중에 그렇게 되면 아예 자격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가 자격 정지처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두고 있게 되면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결격사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고 있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기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임원으로서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자격 취소 처분과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거는 다 절차적 규정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하는 행정 처분인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등록 취소 처분은 38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 2항은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어찌됐든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취소 처분이니까 취소 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등록 관청은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겠죠. 자, 근데 절대적 등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죠. 결국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어떤 위반의 내용인지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다 해왔기 때문에. 자, 근데 주의를 주면은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다 그랬죠. 근데 괄호에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하면 등록은 일단 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도 맞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라는 걸 주의하라고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격 취소 사유에도 보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형벌 X라고 매물 했거든. 그러면 결국 봐봐요. 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일 뿐이지 형벌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도 하면서 형벌 3년 이하 징역도 형벌 사유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하는 게 나와요. 그거는 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맞는데 마찬가지 요것처럼 형벌 사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하는 표현만 보기만 보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7번을 보시면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요.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기간으로서 중개에 종사 맞죠? 그런데 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정지 기간 중에 출근케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케 지시를 내리게 되면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8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이제 상습범은 가중처벌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편한데, 최근 1년 사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미 업무 정지 처분이든 업무 정지 처분을 2번 받은 기록이 있다 이 말이지. 이런 업무 정지 처분 2번의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반을 했는데 그 또다시 위반한 내용이 업무 정지사에 해당되는 위반이라면은 이번에야말로 업무 정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등록을 취소시키라라는 취지의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를 강의할 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 송부 절차가 뒤따른다 그랬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사실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게 되면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이런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송부하는 서류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송부하라 이렇게 공부했죠. 바로 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송부하도록 하는 취지가 바로 이런 8호의 규정을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재량 처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뒷페이지 보면 11가지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 11가지 내용도 읽어보시면은 다 우리가 법령을 다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위반인지는 다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고 결국 이런 위반일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10번에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나오는 거죠.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합친 것이 3회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 정지나 아니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10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절대적 등록 취소의 경우가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절대적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로 가야 되니까 제외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 11번은 이것도 수년 전에 신설된 조항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영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소위 여기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법률을 위반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징금을 내고 결국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해버립니다. 그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에 26조 시정조치를 위반하여 아니면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났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가지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도록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넣은 거다 이 말이지. 이 규정이 없을 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려도 과징금을 내고 결국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죠. 시정명령을 내리도 시정명령을 안 따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공인중개사법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등록 취소의 절차 및 사후 조치에 나왔는데 이 등록 취소 처분도 취소 처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내려야 된다. 청문 대상인 행정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록 취소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받은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7일 이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납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절대적 등록 사유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을 내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증 내립니다. 그런데 그 등록 취소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을 하게 되고 그 해산은 결국 등록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해산한 법인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그 법인은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누가 반납해야 되느냐 해산했기 때문에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사망이나 해산이라는 이 사유는 늘 우리 공부한 머릿속에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해산했다. 그러면 사망하면 등록 취소 내리는데 그래서 해산해도 등록 취소 내리는데 이 경우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규정이 없어. 규정이. 근데 이 경우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는데 누가 반납했냐? 그 법인의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도 옛날에는 반납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삭제된 규정을 내 가지고 X로 처리하는 문제 출제가 많아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삭제됐냐? 그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걔가 X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누구 보고 반납해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은 그 이후에 사후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등록관청이 형식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떠한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우리가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였죠. 그래서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동안은 중개업 종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등록이 취소됐을 때 자, 이번 사람이 문제죠.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자격이 취소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은 왜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도 되면 자격증도 취소될 것이나 이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면은 등록만 취소될 뿐이지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는 139페이지 예를 들어라고 소개를 해뒀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4절에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죠. 재량처분으로서 마찬가지 자격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 6개월짜리냐는 마찬가지 자격정지 기준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 시행 규칙에서 기준표로 만들어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를 할 거는 세 번째 줄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업무정지 처분도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사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1차적인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청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무정지는 자격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강경할 수도 있는데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중하더라도. 그거는 자격정지하고 똑같은 취재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업무정지 처분은 특이한 것이 3번이 별표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래서 혹자는 이 규정을 시효 규정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그렇게 성격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척기간이냐 시효 규정이냐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명심이 돼야 되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다른 행정처분도 있지만은 업무정지 처분만 유일하게 이 시효 규정 내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행정처분은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를 않다. 업무정지 처분만 시효 규정이 있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1번부터 1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가지가 누가 위반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다.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1번부터 14번까지 읽다가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할 수 있는 위반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이라든가 그래서 2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7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9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러면 요런 지적했는 것들은 아까 전에 공부했던 자격정지 사유 7가지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 이런 식으로 판단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13번을 한번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27조 또는 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거고 27조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거고 28조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상대적 등록사에도 이런 규정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2년 이내 이외 이상 받은 경우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처음 받게 되면은 우리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 정지는 재량처분이니까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징금 처분 내지 시정 조치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또 취소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번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 것이 특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고용인 신고제도에서 점검했는 유권에서 사례인데 이 14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면 명확한데 그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을 때 이 14호를 적용해서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폐업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곧바로 폐업 신고를 냈다 하더라도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에 종사 못하고 다만 중개 업무를 수행해 보면 이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그치지 않습니다. 왜? 폐업 신고를 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을 점검한 적이 있죠. 그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그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취소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 처분 행하기 전에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청문 절차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등록 취소, 또 자격 취소, 그리고 지금 지정 취소. 이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사전에 무슨 절차가 거친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세 차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으니까 등록 취소 내리는 거죠. 사유가 있으니까 자격 취소 내리는 거죠. 그때 청문 절차를 거치라 이 소리잖아. 그런데 이 사유에 따라서는 아무리 취소 처분을 행하는 사유가 맞다 하더라도 청문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문 때 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객관적으로 알겠어요. 객관적으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 알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데 그 등록 취소 사유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해산이라는 거죠. 사망 또는 해산이라는 이 등록 취소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인데 청문 절차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아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그것도 취소 처분이라고 사전에 청문 절차 거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 등에 의해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 취소 부분에도 보면은 거기에 5번 봐봐요.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 대상 아님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바로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도 장관이 사전에 청문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런 경우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경우는 청문 절차 안 거쳐야 되고 단순히 외울 것이 아니라 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내리는지 그 취지를 깨닫고
그 취지를 알게 되면 이러이런 사유로 취소청을 내리고자 할 때는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점검했던 5가지 행정처분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기는 같은데 여기서 받는 건지 다른 쪽에서 받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교표를 만들어 뒀으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래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건데,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처분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정을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죠. 그러나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 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을 반납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규정이 없다. 규정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그냥 등록 취소를 형식적으로 내릴 뿐이지 폐업 신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이 있죠.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라 하는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에서나 등록관청이 1차적인 행정관청으로서 1차적인 지도감독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련된 근거 규정들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